대기업 브랜드 PC는 비싸고 조립 PC는 AS가 불안하고. 컴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저렴한 가격, 친절한 상담, 확실한 AS까지. 지난 1년간 딴지 마켓에서 이미 신뢰도가 검증된 컴퓨터 조립업체 컴스테이션. 컴스테이션이 조립하고 딴지 마켓이 보증합니다. 컴스테이션.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그건 바로 백설공주입니다. 뭐야? 스킨 밸런스 화장품 덕분이지요. 비싼 모델을 쓰지 않고 품질 개발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좋은 화장품을 부담 없는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두고 보자. 나도 스킨 밸런스를 써주겠어. 딴지 마켓에 가면 은하계 최저가로 만날 수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파파이 32회 시작하겠습니다. 뽕스레 처리는 오늘은 말이죠. 퀴즈가 하도 밀려가지고 퀴즈를 먼저 잠깐 풀려고요. 퀴즈가 뭐였냐면은 공산닭이 싫어요. 닭장 그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식 양계장을 배터리 케이지라고 한다. 왜 배터리 케이지라고 할까? 정답은 뭐냐면요. 배터리 셀처럼 이런 칸을 나눴다고. 그래서 배터리 케이지라고 불러요.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진 않네요. 네, 크게 의미 없는 퀴즈였고요. 두 번째는 퀴즈가 뭐였냐면 우주선. 이 이름들은 어디서 따왔을까요? 이거 아십니까? 네, 로제타는 뭐 이집트에 예전에 있었던 로제타석 관련해서 로제타라는 이름 붙은 것 같고, 필레도 마찬가지로 이집트에 있었던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그 오벨리스크 이름이더라고요. 맞나요? 자신이 없어요. 아닌가? 네. 그럼 맞는데 원래 네. 서양에서는 그 로제타 이게 상형 문자 있잖아요. 이집트 상형 문자요? 네, 그 상형 문자를 해독하게 된 단초가 된 그 비석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스테리의 실마리를 푼다 이런 의미로 많이 써요 로제타가. 그래서 우주선도 결국은 날아가서 해성의 비밀을 풀 것이다. 네. 그래서 로제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이 퀴즈를 낸 이유는 뭐냐면 네. 사연이 있어요. 근데 이 정답을 보내신 분들 중에 이집트 학을 전공한 분이 보낸. 네? 이집트? 학을 전공한 분이. 네. 그건 내가 잘 알지. 네. 그러면서 정답을 보낸 분이 있는데 제가 퀴즈에 의도했던 바를 정확하게 맞추신 분이에요. 이게 로제타석이에요.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 현재 원래는 나폴레옹이 이집트 네. 건너 갔을 때 가져왔다가 프랑스하고 영국과 전쟁에 졌죠. 네. 그래서 영국이 다 가져가서 대형 박물관에 현재 있어요. 현재. 근데 요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세 부분으로. 요 윗부분하고 중간 부분, 아랫부분이 다 달라요. 고대 그리스어, 그 다음에 필기체, 그 다음에 이게 상형 문자. 네. 맨 위가. 이게 세 가지. 근데 맨 밑에 있는 고대 그리스어를 알았던 거예요, 이미. 그리스에 쭉 이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프랑스의 누구였지? 그 새끼가? 어떤 사람이? 학자가? 네. 샹폴리옹인가 하는. 샹폴리옹. 그렇지. 네. 그 자가 이걸 풀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이제 미스테리를 푸는 열쇠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근데 이 로제타석은 그래서 현재 영국에 있고. 네. 실제 로제타에는 가짜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약탈 문화재인 거지. 생각해보면. 네, 되게 안타깝네요. 이집트 계속 영혼이 없는 반응이야. 아무리 이집트 사람이 아니어도 그렇지. 너무 초라해서. 네, 진짜 초라한 가짜. 네. 가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필레 혹은 필라에는 이 오벨리스크예요. 이게 사연이 아주 있어요. 필라에도 섬이었어요, 섬. 나일강 변에 섬이었고 거기에 이시스 신전인가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왜 아스완 댐이라는 걸 지었어요 이집트에서. 그러면서 아부신베린이 이런 거 다 물에 잠겼잖아요. 그래서 유네스코가 그걸 통째로 옮기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통째로 옮겼어요 이거를. 네. 근데 19세기에 영국인 잠깐 이름 써놨어요. 윌리엄 존 뱅키스라는 작자가 이탈리아 탐험가인 벨조니를 고용합니다.
개인이 개인을 고용해가지고 얘를 훔칩니다. 그래서 이 집이에요, 집. 영국 벤키스 그 새끼. 벤키스 집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여기서 이름을 딴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탐험가, 탐험 정신, 서구에 네. 탐험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본이 임진왜란에 대해서 자기들 대륙 진출의 시초다. 그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일본이 우주선을 띄웠어. 근데 그 우주선 이름이 임진이야. 우리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말하자면 그런 걸 말하고 싶어서 퀴즈를 냈거든요. 근데 이 퀴즈를 낸 의도에 가장 부합한 정답을 보내신 분이 네. 이 이집트학을 전공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분은 추가로 이런 걸 보내셨습니다. 내가 상행 문자를 해독해 주마. 그 중에 요 문구 하나, 요 그림을 해석을 해서 보냈습니다. 이집트의 왕 푸톨레 마이오스 영원한 생명 푸타의 사랑을 받는 자를 위하여 석상을 세운다. 이분이 보내주신 분에게 대단히 감사하며 동시에 왜 이걸 공부하고 있을까? 자, 이제 두 번째 퀴즈. 스노든이 폭로한 시스템이 뭐고 뭐 하는 거냐? 네. 두 번째가 예고편 영화 시티즌4 예고편 나레이션의 주인공이 누구고 뭐라고 하고 있냐? 세 번째가 왜 이 나레이터에게 스노든은 메일을 보냈냐? 그리고 그 제목 시티즌4의 의미는 뭐냐? 마지막으로 어떤 USB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건 뭐냐? 자, 빨리빨리 풀어볼게요. 프리즘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미국 최대 온라인 업체들 있잖아요. 온라인 업체들. 여기 보면 다 있어요. 지메일, 뭐, 야후, 네. 스카이프, 페이스북, 우리가 아는, 많이 들어본, 업체들 다 있는데, 여기서 직접 정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직접. 여기에. 업체들이 정보를 내준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무슨 영장을 주고, 건건이 그 영장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아예 꽂아서, 그쪽 서버에, 특정 포트에 접속해서, 그걸 실시간으로 다 수집한다는 거예요. 스노든이 폭로하면서. 그거는 허용, 어쨌든 업체에서. 물론 부인했죠. 업체에서는. 업체들은 부인했으나 네. 스노든이 폭로한 것의 핵심은 그것이 법과 무관하게 실시간으로 전 세계 그리고 그 전 세계인 중에는 자국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다 수집한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면서 뭐 EU 본부 38개 대사관도 뭐 도청하고 예를 들면 독일 메르켈 총리 핸드폰도 도청하고 뭐 이런 얘기도 추가적으로 폭로를 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문서의 일부인데, 어떻게 수집하는지, 뭐, 간단하게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프로세스. 내부 자료를 폭로한 거예요. 프리즘은 그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로라 포이트라스라는 사람인데, I hope you understand that contacting you is extremely high risk. For now, know that every border you cross, 그래도 every 홍콩입니다. purchase you make, every call you dial, every cell phone tower you pass, 처음 스노든과 friend you 만났던. keep, site you visit, and subject line you... 내용이 뭐냐면, 이게 이제 딕테이션 한 건데, 결국은 당신이 국경을 통과하던, 또는 뭐 물건을 사던, 어떤 통화를 하던, 어떤 무슨 기지국을 지나가던, 누가 연락하던, 어떤 사이트를 방문하던, 어떤 글을 쓰던, 모두 막강한데 견제장치는 없는 그런 시스템의 소나기에 있다. 그리고 이 자료가 공개되는 순간 내가 즉시 노출될 건데, 제발 이 정보가 무사히 미국 대중에게 공개되길 바란다. 라는 메일을 보냈어요. 처음에 로라한테. 포이트라스 이 감독한테. 네.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 보낸 메일을 읽는 내용이었어요. 이 여자분은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감독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이 여자를 선택했냐? 처음에는 이 여자한테 보낸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가디언지의 그린왈드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변호사이기도 하고 칼럼니스트이기도 한 필리처 상도 받았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보냈는데 암호 메일을 보내고 싶었는데 이 그린왈드가 컴맹이야. 그래서 그걸 설명하느라고 유튜브에 설명하는 영상도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결국 내용을 확인을 못한 거군요. 그렇지. 확인을 못한 거죠. 응? 그래서
그 포이트러스를 골랐는데 왜 포이트러스를 골랐냐면 이 여자는 뭘로 유명하냐면 9.11 있잖아요.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간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을 고발하는 또는 콴타나모를 고발하는 다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프로그램이라는 미니 다큐를 또 만들었는데 이 여자가 네.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이런 내용이 뭐냐면 지금 그 NSA에 있다가 나와서 고발한 거잖아요. 스노우든이 자기 선배 스노우든의 빈이라고. 선배. 네, 네. 윌리엄 빈이라고 그 사람 거를 보고 다큐를 네. 그리고 또 이 여자가 미국 국경을 통과할 때, 그러니까 미국에 입국할 때 여태까지 40번 이상 국경에 저지가 됐대요. 자기 나라로 들어오는데도. 네. 이제 그게 바로 프리즘 시스템에 의하여 감시를 당하고 있었던 감시를 거예요. 당했다는 것에 이제 이러한 증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여자라면 아마도 이 암호화된 메일을 쓸 줄 알 것이다. 이미 그런 감시를 당하고 있으니까 하고 보내고 나중에 포이트러스가 물어봅니다. 스노우든 당신 왜 나를 선택했어? 그랬더니 스노우든이 했던 멋진 말이 이거예요. 내가 왜 너를 골랐냐고 묻지만 내가 하지 않았고 네가 스스로 선택받게 하면 맞는 거다 이런 뜻이죠. 이게 윌리엄 빈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선배로 이제 프리즘 이전에 자국민 감시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소련을 상대로 해서 자기가 암호를 깨는 전문가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왜 미국인들을 감시하는 거야? 라며 이건 아니지 하고 NSA를 나와서 폭로를 했어. 네. 그런 말도 했어요. 미국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짓고 있는데 유타주에 거기는 전 세계의 모든 통신 데이터를 100년간 저장할 수 있는 미국만 말고 그럼 그런 데이터 우리 분량이 포함되겠죠, 당연히. 엄청나겠네요.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 그 완공이 네. 됐어요. 자, 여기가 유타의 데이터 센터예요. 여러분들의 통화, 여러분들의 메일도 우리하고 상관없이 다 저장되고 있다는 거지. 자, 제일 어려웠던 왜 시티즌 쏘냐? 굉장히 다양한 답들이 왔어요. 보면은 스노든이 시티즌 시기를 좋아하는데 4개가 있다. 네. 네. 이분 제가 스팸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매달 때 동원됐던 일꾼이 4명이래요. 상상력 끝장발휘합니다. 네. 그것 좀 약간 그럴듯하네요. 네. 그리고 수정헌법 4조 미국에. 네. 내용이 뭐죠? 그게 이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규정이거든요. 네. 딱 맞지는 않지만 그거 아니겠냐. 네. 또는 이런 답도 많았어요. 왜 전통적으로 귀족, 성직자, 평민 이런 3계급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19세기에 무슨 경이 네. 그 영국 의회에 앉아가지고 기자들이 저쪽에 앉아있으니까 니네가 4번째 계급이다. 기자들한테. 네. 네. 니네가 4계급이다. 네.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 거다. 이런 것도 있었고 뭐 하여튼 많아요. 엄청나게. 데모크라시 나우라고 하는 미국의 비영리 방송이 있어요. 진보적인 방송인데 그중에 진행자가 에미 굿맨인가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름 너무 많이 나와. 네. 있겠지 뭐 그런 여자가. 네. 그런 여자가 그 여자가 물어봅니다. 이 감독에게 왜 시티즌 쏘냐고. 네. We spoke to Laura on Wednesday in Washington D.C. 이 여자가 에이비 And they 굿맨 asked her 진행자고요. about the name of her film, Citizen 4. But why did he choose Citizen 4? What does Why it mean? 나왔죠? I'm not the first person who's going to come forward and reveal information that the public should know, and I won't be the last. And so that's. 자기도 물어봤는데 모스크바에 갔을 때 모스크바 있잖아요. 물어봤는데 자기가 이제 대중이 알아야 될 내용 폭로한 첫 번째 사람도 아니고 마지막 사람도 아닐 것이다. 좀 모호하게 답변했죠. 보면은 미국에서도 이거 가지고 자기 기자들끼리 쓴 칼럼도 몇 개 있고 그중에 재밌는 칼럼 하나는 그 미국의 타임즈 기자는 다니엘 엘스버거라고 베트남전 때 국방부 문서를 폭로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내부 고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과 그 다음에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브래들리 매닝이라고 생각나세요? 이라크 전 비밀 문서를 위키리크스 통해서 폭로했던 30몇 년인가 형을 사는 걸로. 이 사람하고 그리고 윌리엄 빈이 아까 나왔던 3사람 정도 의미하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설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4번째다. 또 하나의 설은 네. NSA 안에서만 폭로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소위 스노우든 앞서서 아까 윌리엄 빈이처럼
거기에 또 폭로한 유명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총. 앞서서. 앞서서. 이렇게. 토마스 드레이크 린빈이, 커크 위비. 이 세 사람이 있거든요. 요 세 사람 다음에 나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이 아닐 거다.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죠? 아, 이거. 여기 보면 여기 파란 USB가 있잖아. 이게 뭐냐. 이제 포이트러스하고는 연락이 됐어요. 근데 연락이 되는 과정에 이 스노든이 암호화 메일을 PGP 메일이라는 걸 사용하려고 합니다. PGP 메일이라는 걸 들어봤어요? 혹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서로 이제 암호하고 암호로 보내면 암호로 받는다 이거예요. 네. 공개 키와 암호 키가 있어요. 공개 키는 그야말로 공개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공개 키를 쓴다고 각자. 그럼 그 공개 키를 보고 메일을 보내요. 그러면 송채 기자가 가지고 있는 비밀 키로 그걸 푸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 사람의 컴메인이 그리말드가 이 사람하고 보안이 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팅해 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USB에 설치하는 테일스라고 하는 OS가 있어요. 이게 USB 조그만 데 운영 체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USB를 꽂으면 여기서 작동하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그런 사연이 있는. 상당히 복잡하네요. 퀴즈를 다 내고 낼 때는 다 이유가 있었고요. 풀 때는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 번에 몰아서 다 풀고 나니 그냥 숙제를 한 기분이네요. 네. 대박! 완전체 엄마표 대만족 술안주로도 짱! 밥도둑! 이상은 서부농산 2단체 김치의 구매 후기에 등장하는 별명들입니다. 딴지 마켓이 강력 추천합니다. 서부농산 2단체 김치는 맛과 가격, 위생과 정성 그 모든 것이 완벽한 김치의 끝판왕입니다. 김장맞이 절임 배추와 김치 속도 만나보세요. 2단체. 자,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는 말이죠. 서로 그다지 반갑지는 않은 얼굴이죠. 네. 이 양반이 저를 존경하죠.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CGV 앞에서, 대학로 CGV입니다, 이거. CGV 앞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권력의 개입이 있지 않고서요. 그러면서 이 메가박스니 뭐 CGV니 롯데시네마 이런 멀티플렉스를 네. 제소를 해요. 제가 이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까짓거 감독이라고. 까짓것? 무슨 의미죠? 뭐 영화 뭐 그까짓 한번 해보지 뭐. 까짓거 감독이라고. 제가 감독이라 불러줘야지. 이상호 감독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방금 분장 마치고 올라온 이상호 까짓것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그 시사회 때 가서 봤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그 인터넷에 공개된 영상이 많잖아요. 그게 달 줄 알았는데 전혀 못 본 영상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전혀 못 본 영상들의 대부분 이상호 기자가 혼자 나옵니다. 본인이 너무 많이 나와. 그 부분만 제외하고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우선 왜 이걸 영화로 만들 생각을 한 거예요? 다큐로 아예. 팽목항에서 4월 내려가서 보니까 이미 초반부터 세월호의 진실을 덮는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가자마자 전 느낄 수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언론에서 그런 거 하나도 보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일단 이거 기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실 100일 되는 날 밤에 광화문에서 유가족들이 거의 연행될 뻔했어요. 그 빗속에서. 그런 그렇죠. 상황을 보면서 일단 현실을 기록해서 영화로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문, 방송처럼 영화는 하나의 또 히든 카드로서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해서 작업을 했죠. 지금 그래서 상영관을 몇 개 잡았어요? 18개에서 시작해서 많이 늘었어요. 28개. 28개. 서울에는 몇 개 있나요? 서울에 한 10개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런 데서 원래 틀어야 영화인데 저희는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동네 구석에 박혀있는 예술영화관에서만 틀어요. CGV나 이런 데서는 왜 안 들어준다고 설명을 그러니까. 하나요? 자기들이 상영하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대관도 안 된다. 심지어 대관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대관은 원래 돈 주면 네.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대관 극장 입장에서 너무 좋죠. 100% 네. 차니까. 왜 걔네들은 돈 벌기 싫대요? 찍히니까 그러겠죠, 사실. 근거 있어요? 사실은 청와대에서 네. 몰랐어, 이 영화를 만드는 거를. 그런데 제가 10월에 이제 국제영화제 타이밍을 맞춰서 이거를 개봉을 해야겠다라는 전략을 짰죠. 국제영화제라는 건 부산영화제. 부산영화제. 네. 그래서 부산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초청하기로 한 게 결정난 게 9월 말 10월 초쯤이에요. 그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청와대, 국정원, 부산시가.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흔들기 시작했죠. 내리라고. 근데 이게 안 내려지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래머가. 영화인들이 보여줬죠, 1차적으로.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못 흔들었어. 그리고 이제 영화제 끝나고 나서 지금 감사원 감사 들어갔죠. 그리고 감사원 감사가 들어갔나요? 네. 그리고 부산시 감사도 들어가 있고. 서울 영화 조직위에. 네, 영화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네. 정부에서 14억밖에 안 썼거든요. 그 영화제. 감사하는 비용이 더 나갈 거예요, 아마. 감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감사해서? 네. 전방위적인 압박이 좀 들어온다고 봐야 사실 되겠네요. 그 제 주변에 이제 취재원들, 영화인들 통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많이 들리죠. 그걸 얘기해달라고요? 그 얘기 하려고. 네. 나 청와대에서 세월호 전국이 10월 정도면은 이제 대충 정리된다. 이제 정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보고가 됐는데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긴 거야. 그리고 이게 이제 해외 영화제에 이제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게 뭔가 이제 증폭되고 뭔가 괴로운 거야. 그리고 싹을 잘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요. 4만밖에 안 되지만 이게 4만에서 그칠지 어떻게 합니까? 당장 지금 파파이스 대단한 프로지 않습니까? 갑자기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막 40만 내가 이래서 좋아요. 이 얍삽함. 이 시류에 영화파는 얍삽함. 사실상 대한민국의 유일한 사실 지금 명실상부한 매체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파파이스가 잘한다. 그래서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압력이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죠. 네. 그리고 상당히 비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영화관 관계자들 말로는 자기들도 걸고 싶어 해요. 근데 못 틀게 하는 거죠.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 사람 이름을 말해줄 수 있나요?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돌파할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열심히 돌아다니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다이빙벨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요. 우리들조차도. 실제로 다이빙벨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힌 거예요. 그런데 다이빙벨을 막은 게 왜 잘못됐냐면 20-30m 심해에 생존해 있는 아이들을 구하는데 그냥 꺼내면 다 바로 사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이 아이들을 살릴 의사가 있다면 그걸 천천히 감압하면서 살려낼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데 그게 다이빙벨이거든요. 다이빙벨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살릴 의사가 없었던 것이고 다시 말해서 국가가 살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이빙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영화를 만들어서 알리고 있는 것인데요. 두 번째는 해외에 가지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영화제. 네, 해외 영화제 사실 지금 물밀듯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진짜예요. 네. 진짜입니다. 네. 왜냐하면 왜 사고가 났나 하는 경위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왜 하나도 못 구했나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나 놀라는 거죠. 해외에서는. 지금 저희가 연초부터 해외 영화제에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열심히 알려서 다시 국내로 그 여론을 가지고 끄집어서 들어오는 계획을. 그럼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유랑극단처럼이라도
예를 들어 벙커에서라도 좀 틀어주고 그런 건 안 돼요? 그거는 배급사와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균열을 막 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근데 균열을 혼자 어떻게 내? 그렇죠.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찾아가야 되는데죠. 굳이 좀 힘들게 귀찮게 보러 가라는 거죠. 아, 저도 지인들 데리고 가서 봐야 되겠네요. 잘했어. 그리고 이 영화가 실제로 돈도 좀 벌어서 저는 이종인 대표 빚도 좀 갚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1억 5천 지금 빚지고 그거 개인 돈으로 다 생돈 빚내서 간 거예요. 그거 아무도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요새 또 해경에서 미운 털이 이제 박혔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저한테 사진 보내요. 이렇게 문어 들고 있는 거 이렇게 전복 채취 뭐 이런 거 하면서 사실 소유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근데 저는 되게 보람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미 이 세월호 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괜찮은데 오해하고 계시거나 좀 지겹다고 생각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회심하는 그런 내용의 트위터가 많이 올려주세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좀 확장성이 있다고 그럴까? 그런 데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재밌다는 의미가 영화로서도 볼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찬란한 역사와 눈부신 미래가 함께하기에 희망찹니다. 기업의 성장과 일하는 사람들의 웃음이 함께하기에 활력 넘칩니다. 배려와 소통이 함께하기에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국제해양관광의 중심, 여수시와 함께합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딴지 마켓에서 가장 높은 평점과 가장 높은 재구매율을 기록한 상품, 유해화학 성분이 없는 약산성 식물 성분의 빅그린 투쓰리 샴푸입니다. 민감한 문제성 두피를 가지신 분이라면 딱 23일만 써보세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아이들을 위한 빅그린 베이비 4종 세트도 있습니다. 저희가 1회 때 유호성 사건을 다뤘어요. 기억나세요? 1회 2회 연속으로. 그래서 김용민 변호사, 김용민 되지 말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랑 주진우 사건도 지금 담당 변호사시고, 예. 세월호 또 관련해서 많은 일도 하셨고, 유호성 씨 관련, 그러니까 정권이 싫어하는 많은 사건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 우선 유호성 씨 사건을 한번 쭉 일괄 정리해 주시죠. 새로 밝혀진 게 뭐가 있다고요? 많이 언론에 나오긴 했는데, 유호성 사건은 1심에서 무죄 나왔고, 항소심에서 최근에 무죄 나왔고, 현재는 이제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었던 건데 증거 조작, 중국의 공문서를 조작해서 간첩 증거다 이렇게 냈다가 저희한테 딱 걸렸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사실은 국정원의 설명에 의하면 최초 제보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최초 제보자라는 분이 유우성이라는 사람인데 그땐 유가강인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보이부 일을 한다 남한에서 그리고 그 좀 있으면 동생도 들어온다 이런 정보를 최초 신고해서 제보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국정원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네. 제보를 받고 시작했다고 이제. 그 사람이 혹시 간첩 제보를 받고. 제보자라는 분이 1심에서 증언까지 했었는데 최근에 알려진 게 이분이 돈을 받고 했다. 심지어는 그 남편이라는 분의 증언에 의하면 복수심에 의해서 이렇게 허위 진술을 했고 돈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최초 신고자이기 때문에 간첩 신고하면 최근에 5억까지 받잖아요, 보상을. 그러니까 보상금을 노리고 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네. 최초 제보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게 조작이 들어간 거예요. 그분의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최초 제보자요? 네, 최초 제보자분. 이분 상당히 중요한 이제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은 우리가 사건을 만든 게 아니다. 신고에 의해서 했다라는 주장을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최초 제보자가 아주 중요한데, 이분이 2011년쯤에 뭐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탈북자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유우성 씨가 체포된 날, 그날 처음 국정원 조사를 받습니다. 그때 조사 받을 때는 뭐 유우성의 아버지를 내가 안다, 그리고 유우성의 여동생을 아는데 북한에서 보위부한테 뭐 뇌물도 주고 이러는 것 같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유우성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유우성이 기소되고 나서 여동생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뒤에 검찰이 좀 많이 흔들렸거든요. 여동생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분을 다시 불러요. 근데 이 최초 제보자라는 분이 북한에 있을 때 유우성 씨 아버지랑 잠깐 살았어요. 그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유우성 씨의 아주 속사정을 잘 안다, 아주 신빙성이 높은 이런 사람인 것으로 얘기가 돼서 나왔죠. 그런데 이제 3월 달에 검찰 조사 받을 때는 갑자기 그때 이제 아들인 유우성이라는 사람도 북한 보위부 일을 한다라는 말이 처음 튀어나왔고, 그 이후에 6월 달에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보위부 일을 한다라는 얘기를 또 해요. 그런데 보위부 일을 하는 간첩행위를 한다라고 해놓고, 그런 간첩행위가 뭐냐라고 했더니 뭐 북한 보위부에 뇌물을 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정보를 넘겼다, 탈북자 정보를 넘겼다, 이건 전혀 상관없고. 아니,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에 뇌물을 주나? 예. 네,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해서 사실은 1심에서도 전혀 이제 신빙성이 없는 분이다라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희도 그런 증언을 했기 때문에 별로 이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 당시에는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했어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최초 제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네. 방금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유우성 씨가 체포되는 날 당일날 네. 진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전에 진술을 해야 사실은 그게 최초 제보자가 제보가 돼서 유우성 씨를 체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 그렇죠. 이미 체포를 했는데 네. 그날 같은 날 유우성 관련해서 아니면 아버지 관련해서 진술했다는 건 좀 약간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그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증인한테. 그랬더니 자기가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올 때 2011년에 그때 국정원 직원들한테 얘기했다. 유우성 들어올 때. 씨가 뭐 이런 일을 한다라고 얘기했고 조서도 썼다라고 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안 나왔죠, 그런 조서가. 사실 이분이 돈을 받고 이제 결국에 증언한 것으로 밝혀졌고, 국정원도 시인을 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돈을 받은 시기가 굉장히 절묘합니다. 이분이 원래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처음에 계속 거부했어요. 나는 애기 봐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하다가 다른 탈북자 증인들이 몇 명 나왔다가 다 신빙성이 깨졌어요. 와서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고 들어가니까 이제 국정원이 좀 안달이 났죠. 그래서 이분이 2번이나 증인을 불출석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증인신문, 더 이상 이날 아무도 증인으로 안 나오면 더 이상 증인신문을 하지 않겠다라고 재판부가 얘기를 하고 난 그날, 그 한 2, 3일 전에 국정원 직원들이 찾아가서 800만 원을 계좌로 보내주고, 그리고 증인으로 나가달라 계속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내가 최초 제보자, 최초 신고자라는 증서를 써달라 계속 이런 요구를 하거든요. 네. 그래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보상금 받으려면 그 증서가 있어야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 국정원은 증서를 절대 안 써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증언을 하고 나서 며칠 뒤에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돈을 준 시기가 아주 1,800으로 해결 통쳤군요. 그렇죠. 그리고 올 2월 달에 동아일보에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하고 나서 또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죠. 근데 국정원에서는 그게 네. 이제 1,800만 원을 건넨 게 신고 포상금이라고 네.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그러면은 신고 포상금이면 그에 적절한 절차가 있어야 할 테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최초 제보자라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 테고, 근데 그런 네. 게 지금 있는 건가요? 그런 거는 일단 없어요. 이게 일단 없어요. 중요한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 법령이 없어요. 이렇게 강조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법령에 좀 모순이 있어요. 그 간첩이라고 신고하면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기소만 되면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탈북자들 사이나 아니면 뭐 누군가가 간첩 신고를 할 때 그냥 막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법령이죠. 그리고 이 보상금을 주려면은 그 사람을 내가 신고했다, 그리고 그 사람 신고된 사람이 기소됐다라는 확인서를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그 사람에게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신고한 사람은 그 확인서를 받아서 확인서와 함께 포상금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1,8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한 그 시기에
이분은 확인서라는 것을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신청한 적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돈이 막 들어왔죠. 이거는 포상금이라고 볼 수 없고 설사 포상금이라고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 절차에 위반한 포상금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유호성 사건은 사실상 뒤집을 수 없는 수준으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유호성 씨 사건 자체는. 그러면서 이제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 사정기관들의 반격이 좀 치사한 거로부터 시작돼요. 너무 아주 치사해요. 짜잘하고 네. 치사한 것부터 뭐 예를 들어서 세월호 집회에 나갔던 집시법 위반으로 막 기소를 해버린다든가. 옛날 거 막 이렇게 그렇죠. 끄집어내가지고 막. 기소를 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사법적으로 판단이 나지 않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고 변협에 변호사협회에 요청을 해요. 이 사람들 벌 주라고. 근데 보통 변협에 어떤 누군가의 변호사를 그러니까 징계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는 그 변호사가 실제로 죄를 지어서 기소를 당했을 경우에 요청을 한다고 해요. 그게 관례라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혀 기소 사안도 아니고 자기네들도 기소 사안이 아니라고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무조건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죠. 들어갔나요 거기에? 저는 빠졌습니다. 다행히. 장경욱 변호사는 알고 보면 들어가셨어요. 중요한 변호사가 아니었어. 이게 근데 저는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검찰도 사실은 대놓고 유우성 사건 변호인을 건드리지는 못하고 이 사건을 가지고 건드리지는 못하고 이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 중에 제일 미운 장경욱 변호사 여분이죠? 이분을 함부로 하시는 분 국정원을 네. 이분을 다른 건으로 걸었어요. 너무 티나니까 이걸로 국정원 하면 직원을 뭐라 불렀더라? 개새끼야라고 불렀더라? 근데 이 사건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엔 다들 말렸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아니라고 이거 틀림없이 또 조작해낸 거라고 처음에는 또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김영희 변호사도? 그러니까 뭐 처음 딱 사건 접했을 때 조작이라고 얘기하셔서 또 그러는구나. 그렇죠. 뭐 우리는 뭐 기록도 안 봤는데 조작 얘기하시니까 이분이 또 하나 또 재판에서 지려고 또 이러시는구나. 근데 이분은 직접 고소를 했죠. 예, 맞아요. 이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징계를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별건으로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둘 다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징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는 사람한테 진술거부권 다 인정되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인정되잖아요. 네. 그 변호사는 그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피고인한테 진술거부권을 강요했다. 저희가 볼 땐 강요 아닌데 강요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징계 신청을 해요. 그 변호사가 무죄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는 당연히 무죄 변론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불리한 얘기를 하지 않도록 조언을 해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무를 이행하고 그런 권리를 행사했다는 것을 가지고서 징계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당신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네. 얘기했다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죠. 그렇죠. 네. 그쪽 표현에 강요했다. 진술거부를 강요했다. 피의자가 막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막 말하고 싶어서 뛰어나가는데 붙잡아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묻고 진술을 번복시켰다. 네. 그런데 아니 피고인이 자기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걸 진술 번복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징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수사 그거는 이제 모 방송사 뭐 방송 얘기해도 되나요? 방송사 이름은? 또 하나. 네. 지난 시간 잠깐 얘기를 하긴 했었죠. 그렇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최근에 여관첩 사건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그 사건 역시 이 장 변호사님이 오랫동안 이거 조작이야 주장했던 사건이고 사법적 판단이 끝났어요. 간첩으로.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졌죠.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이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 하고 장 변호사님이 여기도 좀 이상한 점이 있다고 네. 라고 그것이 알고 싶다 방역을 했어요. 했는데 장 변호사님은 그렇다고 쳐. 워낙 서로 앙금도 있고 오랜 원수 사이니까 그렇다 칠 수 없죠.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치자고 일단. 근데 그 프로그램을 만든 PD 있죠. PD도 지금 수사 중이죠. 그렇죠. 네. PD. 그 PD가 누구냐면요. 세월호 있죠. 진도 BTS 조작됐다 의혹들 쭉 얘기하고 그 세월호 그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PD예요. 좋아할 리가 하나도 없는 PD인 거죠. 근데 이 PD가 이렇게 수사를 당하는 건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일로 당하고 있어요. 네.
어떤 이유로 그걸 당하는 말씀드릴게요. 거죠? 네. 뭐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 검사가 열람 등사해준 기록을 변호인이 제3자한테 소송 목적 이외의 제3자한테 제공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사 정보를 변호사는 봐도 되는데 변호사가 보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그 여간첩 사건 방송을 하면서 여간첩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그 사건이 아닌 다른 간첩 사건에서 수사 기록의 일부를 보여줬고 그게 방송에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 목적 이외의 기록을 누구한테 줬다라는 그 이유로 변호사들을 수사하고 그걸 받은 PD를 수사한 거죠. 그걸 받은 거는 무슨 제목인 건가요? 준 사람을 처벌하는 건 그렇다고 그렇죠. 쳐요. 네. 받은 사람은 사실 처벌 규정이 없어서 사실 이런 탐사 보도 처벌할 수가 프로그램에는 없죠. 그렇죠. 탐사 보도 프로그램은 대부분 그렇게 내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네. 그거를 터뜨리거나 공개해서 그 언론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했어요. 달라고 하지도 않았대. 제가 이 PD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달라고 한 거 아니야? 나는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자료를 줬는데 이 자료는 묻어둘 수 없는 자료인데 묻어두라는 말이냐 언론인이 이런 얘기죠. 그 제목 그래서 뭐라고 건 거예요? 받은 사람은 처벌할 규정이 그렇죠. 있어요. 이거 형사소송법 위반이고 받은 사람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수사 대상도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겁주기용으로 뭐 봐야 교묘하게 되나요? 그렇게 한 것 같고 사실은 그 수사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지금 막 공개가 됐잖아요. 엄밀히 말하면은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한 거거든요. 그 처벌 조항이 있어요. 피의사실 공표하면. 검사는 변호사가 진술거부권 행사하게 하는 거를 처벌하겠다, 징계하겠다 해놓고 자기들은 처벌 규정에 있는 피의사실 막 공표하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국가가 하는 짓인지 굉장히 좀 열이 받습니다. 아니 이렇게 차분하게 열이 받으면 어떡해요. 아니, 나름 되게 세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랫동안 봤는데 이게 제일 목소리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하고 주변에 소위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언론인들하고를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사이에 조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뭐 고소나 뭐 징계, 수사 이런 것을 당하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와 상관없이 그런 것에 휘말린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굉장히 위축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PD 같은 경우에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할 때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그렇죠. 되고. 칠링 이펙트 생기는 거지. 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뭐 장경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리가 없지만 그분은 너무 안 그래서 문제고 일반 변호사님들은 이거 내가 진술거부권 행사를 안내하는 게 맞나? 실제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고 그다음에 피의자, 피고인과 변호사 사이에 신뢰를 지금 많이 깨트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변호사가 피고인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도 되나를 스스로 검열하고 고민하고 위축되게 만들고 피고인도 내가 저 변호사 말 믿고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혹시 나만 된통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거든요. 또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들여다보면 이 민변이 그 다른 그 변호사들이 잘 맞지 않으려고 하는 사건들을 많이 맡아왔단 말이에요. 특히 이 정권 들어서.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세월호도 있어요. 세월호에 활약하는 대부분의 관련 변호사들이 다 민변 소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더기로 징계를 요청했잖아요. 받지 않았지만. 그럼 나중에 세월호 조사위에 들어갈 변호사들도 대부분 왜냐면 쭉 해왔던 사람들이 그분들이라서 그 사람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근데 징계를 하고 그 징계 사유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지. 그런 작전이 숨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목소리 좀 올라갔어. 또 발끈해지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민변 세월호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세월호 진상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활동을 많이 거의 했고 민변에서 다 했어요. 뭐 책도 내고 참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10년 차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변호사님 중에 10년 차 이상이 3분 계세요. 그런데 그 중에 2분을 징계 신청을 했죠. 그리고 지금 마침 또 새누리당에서는 애국법이라는 것을 들고 애국법.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불씨 흉내내는 건데 이게. 예, 최근에 간첩 사건이 계속 연달아 2건이 무죄가 나왔거든요. 유우성 씨 사건을 포함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간첩 사건은 증거가 뭐 북한이나 중국에 있다. 그래서 증거 수집이 어려우니까 형사소송법의 어떤 증거 법칙을 완화해서 웬만하면 다 증거를 받아주는 쪽으로 해서 간첩은 웬만하면 다 인정하는 쪽으로 하자. 뭐 이런 식의 법을 개정하자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제목이 애국법이에요. 예. 제가 볼 때 뭐 망국법 같은데 그런 법을 가지고 오면서 그 차원에서 그럼 이렇게 계속 그 자기네들과 맞섰던 민변 변호사들도 이참에 눌러보자라고 해서 징계 신청 같이 들어간 것이고 그런 법이 진짜로 만들어지고 네. 진짜 통과되면 김용민 변호사, 저 송채 이런 사람들요 살아남지 못해요. 이런 법까지 만들어줘봐. 맞습니다. 좋다는 거예요. 네. 맞는 말씀인 게 저희가 그 사건 초기에 여동생이 나오고 나서 같이 기자회견을 해서 조작이다 이렇게 뭐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바로 국정원이 변호사들 상대로 고소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왔어요. 6억 원을. 그게 이번 주 목요일 날 선고가 있습니다. 내일이요. 그래서 예. 네. 내일이네요. 네. 본인이 그때 예, 저 지금 6억? 네, 6억. 내일 패소하면 제가 지금 어디 가서 그 돈을 마련해야 될지 6억? 모르겠고. 네. 예. 유거려 씨 얘기가 나와서 또 하는 말인데 네. 유명민 변호사 찾아낸 게 하나 있어요. 유거려 씨가 법정에서 진술한 것 중에 전체 내용은 비공개라고 들려드릴 수가 없는데 그중 굉장히 인상적인 혼잣말로 한 말이 그때 그 마이크 지분 능력이 좋아서 잡힌 게 있어요. 그걸 가져오셨는데 그러니까 유가려 씨가 1심 때죠.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1심 때. 이게 유가려 씨가 여동생이 국정원이랑 같이 있으면서 오빠가 간첩이에요라는 증언을 하러 법정에 나와서 오빠 간첩이에요라고 다 진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변호사가 이것저것 물어볼 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오빠는 간첩 맞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중간에 좀 이상한 얘기를 흘렸죠. 어떻게 들어왔어요? 도강으로 들어왔습니다. 도강? 네. 그러면은 뭐 시간대는요? 들렸어요? 오빠 언제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왔습니다. 하고 나서 혼자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한숨을 쉬면서. 한숨을 쉬면서. 근데 이걸 여러 번 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도강? 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어떻게 건넜다고 얘기했나요? 또 들리죠? 강을 어떻게 건너냐고 그런 걸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제 준비된 국정원하고 이제 맞춰진 답을 해놓고 혼자말로 거짓말 하는 거예요. 들어주길 바라는 거지 혼잣말 하면서. 세 번 말. 김용민 변호사님이 네. 질문하신 거죠? 질문한 사람은 김용민 저 변호사. 목소리는 저였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가 했었습니다. 총수님을 정말 닮아가신 중요한데요. 네. 왜냐하면 바로 저 장면에서 증거 조작이 일어났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게 오빠가 두만강을 도강에서 들어와서 보이부의 공작원이 돼서 나갔다. 그래서 간첩이 됐다라고 하는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1심에서 그게 무죄가 나오니까 항소심에서 출입경 기록을 위조했잖아요. 그 위조한 대목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네. 저 때는 저렇게 도강에서 들어왔다라고 여동생이 얘기했는데 출입경 기록 위조한 것은 통행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을 바꿔놨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집요하게 공격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안 사건들 혹은 세월호 관련된 사건들이 대부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인데 이 양반들을 요즘 전방위로 괴롭히고 있다고요. 민변 안에 한 간첩 서너 명 잡히지 않을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저희도 의심을 하고 있는 게요.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도가 나오면서 이메일을 다 뒤졌다 다 확인했는데 다른 사건들과 합쳐서 국가보안법 혐의도 두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간첩이라는 거 민변 변호사를 이제 드디어 간첩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간첩을 변호하다가 간첩이 되는 이게 유신시대 때 이랬거든요. 유신시대 때는 간첩을 변호하다가 변호사가 갑자기 법정 구속이 되고 그랬거든요. 지금 거의 비슷한 모양새로 가고 있어요. 변론했던 변호사를 징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기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간첩에다 쓰는 거잖아요. 어쨌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현재 스코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PPL 오늘은 두 건이 있습니다.
지자체 광고. 처음이죠. 지자체 이럴 광고. 수가. 여수 신리가 있다고 하네요. 장어구이, 간장게장, 돌산 갓김치, 서대회, 선이구이, 갯장어회. 여러분도 신기하잖아요? 이런 광고가 왔다는 게. 그러니까 검색 좀 해줘요. 여수 이 지자체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또 왔어. 빅그린. 네. 샴푸. 저는 절대 싸보지 않은. 근데 이건 샴푸가 아니라 다른 거네요. 이렇게 써 있어요. 깐깐하기로 소문난 미국의 환경단체인 EWG에서 유해도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네, 유해도가 제일 낮다는 거죠? 네, 100% 순 식물성 원료로만 했다. 이 빅그린의 캐치프레이즈는 머리카락이 샴푸를 통해 입은 은혜를 이제 온몸으로. 여기 재밌어요, 아주. 여기 이거 피부를 꿀로 만들어준대요. 피부를 꿀로? 네. 워싱 오일은 메이크업 지울 때 탁월하고 식물 성분만 있대요. 자, 하여튼 빅그린 그리고 여수관광 쳐주세요. 고전이 얼마나 재밌는가를 은하계에서 가장 재밌게 설명하는 책. 딴지 편집장 너브리의 고전문학 읽은 척 매뉴얼. 아직 고전을 모르는 분들께 그리고 이미 고전을 알고 있는 분들께도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딴지 마켓에서 구입하는 분께는 저자 사인본을 배송해 드립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이 시대의 참귀염손인 정충래입니다. 자, 오늘 이슈는 뭐예요? 새누리당은 왜 그토록 누리과정 예산에 이렇게 목을 매나? 왜 그럴까? 네. 총수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네. 총체경화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니까 야당의 공약이었던 무상급식을 몰아내고 자기네 공약인 누리과정은 해야겠다. 뭐 이런 의도 아닐까요? 비교적 코렉트합니다. 코렉트.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보 교육감 죽이고 그다음에 차기 정권 재창출하자. 이것이 사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네. 무상급식으로 굉장히 참패를 했었죠. 지방선거 이런 걸로. 그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상보육으로 무상급식을 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무상급식은 아무리 해도 야당이나 진보 교육감들의 아젠다죠. 그리고 공이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3대 핵심 교육 공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상보육. 네.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 네. 하나 또 뭐예요?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게 3대 핵심 공약이고 그 공약 맨 위에는 뭐냐면 저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공약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공약했으면. 근데 그걸 하게 되면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계속 이번에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이 집행하고 좋은 소리 듣고 박수 받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상보육 예산을 교육감 당신들이 이걸 당신들 재정으로 해라. 예산으로. 그리고 무상급식은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이 너무 격렬한 게 또 이상해요. 너무 격렬해요? 예. 격렬해. 새누리당 전직 당대표가 누구냐면 황우려 교육부 장관입니다. 네. 친박이에요. 네. 그리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예산으로 3조를 편성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려고. 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황우려 대표가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니까 똑같은 친박이에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3조에서 2조만 해라. 아니다 1조만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전액 삭감. 네. 교육부 장관도 여당.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도 여당.
그리고 황우여 대표 밑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최경환 그 지경부 기재부 장관이. 왜 그런 쇼를 할까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보다 한참 직급이 낮은 김재원 원내 수석 부대표예요. 원내 대표도 아니고 그냥 원내 부대표죠. 근데 이 양반이 교육문화위원회, 그러니까 김태년 간사, 신성범 새누리당 간사, 교육부 장관 앉아가지고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 단을 안 해도 5,233억 이 정도는 반영을 하자 하고 셋이 합의를 봤어요. 네. 그럼 국회 관례상 그걸 뒤집혀지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딱 자기들끼리 합의 본 거잖아요, 다. 그렇죠. 네. 여야 간사와 교육부 장관까지, 네. 주무부처 장관까지, 그리고 전직 새누리당 대표예요. 네. 여야정 합의죠. 그렇죠. 합의면 이것은 그냥 가는 거예요. 100%. 근데 갑자기 친박이에요, 이분도. 김재원 수석이 교육부 장관이 월권하고 있다. 그렇죠. 완전 뒤집어 버렸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에서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정부에서는 안 된다. 정부 예산을 가져가는 건 안 된다. 명목상으로 안 된다. 지자체 예산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해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에 이면에는 아까 정청래 의원이 말씀하신 어차피 무상급식도 지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조정을 하라는 거지. 지자체가 네. 무상급식도 하고 누리도 둘 다 할 돈은 안 되니까 그냥 이건 하지 말고 네. 무상급식은 하지 말고 누리만 하라고 계속 압박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기들끼리 왜 그러냐는 거죠. 자기들끼리.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고 과정을 좀 이게 그러면 대한민국 법치국가니까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대로 하질 않아요. 영유아 보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법 밑에 시행령이 있잖아요. 시행령은 법의 정신을 위배하면 안 돼요. 근데 영유아 보육법에는 보육 예산은 국가가 책임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 이 법을 고치려면 이제 야당이 반대를 엄청나게 심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 개정을 시도를 안 하고 밑에 시행령은 그냥 대통령이 명령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국무회에서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 시행령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놨어요. 그러면서 법적인 근거라는 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23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아무리 무도한 새누리당이 할지라도 너무나 과도한 거거든요. 이거 지금. 그럼 이것이 왜 이런 현상까지 그리고 친박끼리도 막 충돌하면서 벌어지냐면 그만큼 무상급식, 무상보육이 이 부분이 야당의 공으로 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 그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 다음에 집권하는데 굉장히 큰 지장이 올 것이다. 라는 게 필히 꽂힌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예.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 근거는 없어요. 그냥 감이에요. 누리과정이라 하면 만 3세부터 5세 과정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들이거든요. 근데 걔들은 투표권이 없죠. 근데 그들의 부모는 30대 초중반 엄마들이겠죠. 그리고 이 엄마들이 나름대로 영향력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근거는 없지만 여당 성향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아무리 해준들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라고 정치적 표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제가 최초로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한겨레에서도 한 번도 이런 분석 기사를 내본 적이 없어요. 네. 처음 들어보는 분석입니다. 저도. 그리고 앞으로도 들을 수 없는 분석이에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국세를 걷어서 뭐 지방으로 나눠주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손해보면서 바꾸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 예산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이전까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걸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 분권, 지방자치를 강조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을 중시해야 된다 해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눠주던 복지 예산, 돈을 마포구청장, 당신이 직접 나눠줘.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지방교부금으로 만들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세로 이걸 예산을 책정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누가 하겠어요? 지방교육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편이 아니다. 자기들 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계산서를 쭉 뽑아보고 나서 야, 이 돈 써봐야 우리한테 표 안 돌아와. 그러니까
최대한 조금 줘.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꼼수로 이 예산을 이렇게 타고 넘어가려고 했냐면 저희들도 몰랐어요. 제가 안행위잖아요. 안행위의 법 하나가 살짝 올라와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 중에서 살짝 바꾼 내용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하도 이제 이렇게 막 지방에서 예산 없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지켜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럼 지방에서 빚내서 일단 예산 떼어라. 지방채를 발행해라. 이자는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2조 뭐 예산 중에서 3조 예산 중에서 그럼 5,600억 꼭 필요한 것만 내주고 나머지는 우리 지방채로 그러면 하겠다. 이자는 그럼 국가가 내줘라. 그래서 이제 합의가 되는 듯 했어요. 근데 그것도 못하겠다고 또 한번 뻗었을 뿐만 아니라 근데 이걸 이들은 치밀하게 예측했던 거예요. 근데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법에 근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방재정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엄격하게 4가지 조건만 지방채를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유재산, 조성 등에 관련된 예산, 그리고 천재지변에 관한 예산, 그 다음에 재예방, 그리고 지방채의 차환. 지방채를 갚았는데 갚을 돈이 없어요. 다시 지방채를 해서 그 지방채를 갚아라. 이 4가지 조건 이외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방채를 이 사람들은 지방채 그럼 발행하고 이자를 우리가 내준다고 하는데 법을 딱 보니까 안 되거든. 그래서 2가지를 끼워넣었어요. 개정안이라고. 지방예산 부족분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 교직원이 명퇴를 했을 때 명퇴수당도 빚을 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줄 수 있다. 한 2가지를 개정안을 해서 어떤 의원을 시켜가지고 그걸 딱 내놨어요. 그래서 10일 날 냈는데 15일이 지나야 안전행정위원회 상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루 전에 딱 발견한 거예요. 네. 누가요? 유일하게 제가. 그래서 상정을 뭐 하는데 보통 상정은 그냥 뭐 별 이유 없죠. 상정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상정해놓고 토론합시다 할 때 제가 손들었어요. No. 이거 상정할 수 없다. 이런 꼼수가 있다.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지금까지 언론 플레이 다 하고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었는데 법에 없는 얘기를 지금까지 해놓고 이제 그걸 보완하려고 꼼수로 이걸 내는 거에 대해서는 이것은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야 된다. 하다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거 가지고. 의원님이 발견하신. 네. 정확하게는 우리 보좌관이.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법이냐면요. 정의와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12월 2일 날 내가 직권 상정에 처리하겠다. 근데 예산을 조정하려면 법이 조정돼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예산 부수법안이라고 그래요. 14개를 지정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려면 그 법부터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그냥 직권 상정에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예산 통과시키겠다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손드는 거죠. 아니 이 법이 통과 안 되면 지방채를 발행 못 하는데 이거 합의하고 뭐 예산 통과하면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하려고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는 순간 국가 예산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그러니까 새누리당 마음대로 12월 2일에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 키를 누가 지고 있냐? 야당 안행위 간사 누구죠? 정청래? 네. 저분요? 저분요. 굉장히 제가 중요한 사람이었군요. 그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산을 합의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부대조건 걸고 이자는 국가가 내주게 해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채는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이 그걸 그 캐스팅 포드를 지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하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표 예산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럼 밉보이겠죠. 그 재정 담당 부처 장관이나 뭐 차관 이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조의 정점의 권력기, 집권 2년차. 때문에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관료들의 기본적인 속성, 이런 것들이 융합복합돼서 이렇게 무리한, 그 어느 때보다도 무리한 지금 예산 꼼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끝! 이제 저희가 고정 코너로 고정 코너로 만들어둔 유가족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늘 오신 분은요, 주희 어머니
이선미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이게 주의 사진이죠. 네. 너무 예쁘네요. 네. 그리고 주희가 마지막으로 보냈다고 하는 사진, 이게 이제 사고 난 직후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니요. 사고 난 직후인데 저건 배가 90도였을 때 모습입니다. 아, 그러네요. 직각이네요. 예. 직각의 장면이고. 그게 45도 장면. 이게 45도 정도 예. 될 때. 여기 주희고요. 그죠? 아니요. 바로 밑에 손만 보이는 게 주이고요. 위에는 친구예요. 아, 그래요? 예. 그냥 배 각도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각도 때문에. 주희가 이제 이복장을 입고서 사진에 마지막에 찍힌 게. 네. 보시면은 이복장이 이렇게, 청색 이게 트레이닝복인 것 같죠? 예. 네. 하얀색 상의 입고. 이 사진은 누구 핸드폰에서 나온 사진입니까? 핸드폰으로 나온 게 아니라요. 디지털 카메라가 하나 나왔는데 친구가 디지털 카메라로 저 모습을 다 찍어놓은 게 주희가 거의 주로 잡혀서 찍혀서 제가 받게 된 거죠. 나중에 주희 휴대폰에서 나온 게 아니군요. 예. 근데 저희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저희 방송에서도 한두 번 언급을 했었었는데 이 마지막 찍힌 사진에서 입고 있던 옷과 아이가 나중에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입고 있던 옷이 다르다. 그런 유가족도 있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주희가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주희가 나중에 구출됐을 때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반팔 티예요. 까만 쫄바지를 입고 나왔고요. 저 때 양말도 신고 있는 모습도 다 있거든요. 다른 사진에? 네, 제가 사진을 저것만 보내서 그런 건데 한 벌을 다 갈아입었어요. 완전히 다요? 다요. 그리고 양말은 벗고 그러고 그 후에 다시 구명조끼를 입은 거죠. 그러니 아마 물 밖에 어떤 공간, 에어포켓이라고 주장했던 그런 공간에서 젖은 옷을 갈아입은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외에 다른 가설은 세우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사고 직전, 사고 나고 17일 날 5시 이후에 페북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딸하고 5명 아이들 이름이 올라왔는데요. 전화 연락이 아무한테도 되지 않는다고, 되는 애한테 보내니까 제발 도움 좀 요청해 달라고, 이름을 다 5명의 이름을 올리면서 한 명이 다리를 다쳐서 이동을 못하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엄마한테 좀 전해달라고, 아무한테나 좀 알려달라고 그런 사고 글이 다음 날이요? 예, 페북에 예,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저녁 시간에요. 거기서 주희 이름을 발견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너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팽목항에 3개 이 전화기 통신사가 다 와 있었습니다. 다 와 있어서 제가 SK 통신사를 찾아서 쫓아갔습니다. 이게 떴는데 이게 어디서 떴는지 위치 확인 좀 해달라고. 그러고 한 30분 있다가 연락을 받은 게 사고 지점에서 수신이 된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 SK 직원이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페북에 올라온 그 글을 가지고 쫓아갔습니다. 이제 가서 우리 애가 여기서 5명이 살아 있으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여기 이 위치에 있다고 하니까 지금 들어가서 꺼내줄 수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한 30분 후에 다시 해수부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직접 왔는데 본인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그쪽에서 뜬 것도 없고 뜰 수도 없는 지역이다. 이건 누가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페북에 올린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의심했던 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는 우리 주희랑 가장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똑같이 5명이 있을까? 아, 그러면 5명의 이름은 주위의 친구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장난을 쳤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 페북에 누구 페북으로 올라온 거였나요, 그게? 친구 페북이라고
알고 있고 그때 그거를 스캔을 떠서 갖고 있던 엄마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이제 유언비어란 얘기를 듣고 다들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잊고 있었습니다. 잊고 있는데 애가 저 사진이 이제 올라오고 저 사진을 확인을 하고 저곳에 있는 저 아이들이 그대로 그 페북에 올라왔던 아이들입니다. 같이 있는 아이들이요? 예. 아, 지금 이 사진에 나온 그 5명의 아이들이 거의 같이 있고요. 지금 보이는 애들이 몇 명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애들이 같은 날 같이 다 건져졌습니다. 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네. 언제 나온 건가요, 그러면? 22일 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메라는 그 이후에 발견하신 거고. 예. 네. 혹시 나왔을 때 찍은 뭐 해경의 사진이나 이런 건 없어요? 해경의 사진은 있었는데요. 안 보여줬고요. 부모들이 보면 놀란다고. 그러고 그래도 괜찮으니까 보여달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다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주위 것만요? 아니요. 모든 애들이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애들 사진 한 번도 안 찍었다고? 예, 아무도 없다고 사진이. 그래서 처음에 애들을 찾게 되면은 애들 신상에 대해서 적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애가 금리가 7개 있고 허벅지에 큰 점이 2개가 있어요. 그러고 앞니가 덧니가 2개가 있고 근데 그런 인상 차이가 전혀 안 나왔어요, 애가. 그래서 140 몇 번 애들이 나올 때까지 저는 아이들 얼굴을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일주일 되고 나서 이 애들이 신원미상 애들이 하나 둘 이렇게 늘더니 하루 만에 8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좀 이상해서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신원미상이 나오냐고. 우리가 여기 온 날 첫날부터 DNA 검사도 다 했고 DNA 검사가 하루 만에 당신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얘들은 누구냐고 그랬더니 뭐 입양을 했거나 아니면 부모가 찾지 않거나 그런 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보니까 딱 하나 비해서 키가 하나 같은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색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날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저희 신랑이 말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우리 애도 아닌 애를 가서 보려고 하냐. 너무 놀랄 거다. 그래갖고 아니라고 좀 꼭 보고 싶다고. 그래서 목포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키 같은 애 먼저 보겠다고 처음 애를 딱 꺼냈는데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서워서 사실은 못 보겠다고 발만 한번 보여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발만 볼 거면 뭐하러 보냐고. 그래서 내 자식이라면 발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발만 이제 보게 됐는데 그 발천을 살짝 걷어 올렸는데 발가락이 딱 내 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순간에는 내 딸이라고 얼굴을 보여달라고 말을 했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진짜 놀랐습니다. 멀쩡하게 이렇게 엄마가 있는데 이틀 동안 신원미상으로 그렇게 실려가 있는 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했고요. 한참 바라보다가 너무 화가 나서 거기서 행패도 부렸고요. 2시간 동안 중환자실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다 부쉈습니다. 근데 한참 화풀이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혹시 여기 있는 애들이 우리 반 애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 반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키만 같거나 그냥 성별만 맞으면 병원 2군데 애들이 나눠져 있다니까 와서 다 확인해 보라고 그랬더니 왜냐고. 그래서 DNA 검사도 맞지 않고 내가 여기 왔는데 우리 딸이 여기 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 지금 그쪽으로 갈 거니까 우리 애 거만한 사람을 꼭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만나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죽여버릴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 딸 이틀 동안 이렇게 신혼 미상으로 남겨두고.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올라오면 먼저 DNA를 채취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이미 채취된 부모의 DNA와 이렇게 검사가 잘못된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8명이 모두 다 똑같이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고요. 애들 찾아서 막 난리를 피고 나니까 하루 걸린다는 DNA 검사가 30분 만에 일치한다고 연락이 오고요. 뭔가 실수를 했겠죠. 그거까지 의도 같지는 않은데 저는. 근데 그렇게 찾고 나서 그 당시에도 옷을 갈아입은 거란 건 모르셨어요. 몰랐죠. 사진을 보기 전이니까. 예. 그리고 그 페북의 그 사연도 그러니까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그때도 못 하셨고. 못했죠.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뭐 또 누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그래갖고 구속도 됐었잖아요, 잠깐. 그거 보면서 홍가혜 그래, 씨. 이것처럼 진짜 유언비어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진이 나오기 전까지는. 혹시 같이 있던 그 페북에 나와 있던 5명이 같이 있었다고 써 있었던 그 5명이 검안소에서 못 찾았던 그 8명이랑 겹쳐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좀 다른 건가요? 겹쳐진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같이 서 있는 저희 딸하고 있는 이 아이가 한솔이라는 아이인데 얘랑 같이 병원에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저 친구도 이제 못 찾고 신혼미상으로. 있었는 상황이고. 예. 근데 그리고 그 페북 내용을 보면은 한 명이 이제 다리를 다쳤다. 그래서 못 예. 움직인다라고 써 있었는데 혹시 그 5명 중에 실제로 다리가 다쳐서 나온 아이가 있었나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처음에 그 현장에서 내 아이다라고 하고 시체 검안소에서 바로 가서 보신 분들만 손과 다리를 만져볼 수 있었고요. 병원에 있었던 애들은 상한다 그래서 한번 냉동고에 들어가서 얼굴 신체 부위나 이런 데 만지는 거를 못하게 했었고요. 손이고 뭐든고 다 싸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이들이 다쳤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가 없었겠네요. 다쳤다고 예. 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나서 혹시 부검이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부검을 한 부모님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때. 처음에 다 하기로 했다가 막상 애들이 생존자가 하나도 없이 다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부검이라는 그런 단어조차도 싫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런 애들을 다시 부검해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하지만 이제 지나고 보니까 부검을 했었어야 한다는 부모님도 꽤 있으시죠.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왜 그러냐면 애들이 뭐 물에 불거나 그래서 나온 애들도 없었고 극히 드물었고요.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일주일 만에 나왔는데 일주일 동안 물에 담겨져 있었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발도 제가 발 먼저 봤지 않습니까? 똑같이 마른 발, 살 뼈밖에 없는 그 발가락, 얼굴도 그대로 자는 모습에 그냥 눈 밑에 살짝 멍기가 있는 거. 처음에 봤을 때 진짜 손가락, 발가락 다 하나하나 만져보고 살펴볼 걸. 그러니까 뒤늦게 저 사진을 보면서 후회를 했어요. 왜 나는 그걸 다 벗겨보지 못했을까. 나머지 내 아이의 부모님도 혹시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한 명은 좀 불었다고 했었습니다. 한 명은? 예. 나머지 3명은 또 아니고. 예, 다 진짜 잠자는 채로 그냥 막 샤워하고 나온 모습하고 다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 반에 마지막으로 올라온 송이라고 있어요. 네. 그분 삼촌인데 삼촌이 계속 계셨었거든요. 계시다가 마지막에 데리고 왔는데 제일 먼저 화를 내고 울면서 원통이 했던 게 그거였어요. 애가 물속에 잠겨져 있는 애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손을 이렇게 피면은 애가 여기 이렇게 반 딱 해갖고 물자국이 이렇게 해갖고 밑에만 불어있고 여기가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양손 10가락 손가락이. 그래서
그게 위에 공기가 없으면 그렇죠. 어떻게 여기만 멀쩡하겠느냐. 밑에만 불고. 자기는 절대로 용서 못하겠다고. 그분 저기는 또 사연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거하고 가장 가슴 많이 아파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틴 거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 이 통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네, 제가 그때 그 직원은 분명히 사고 지점에 위치하고 예. 그걸 장난으로 말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저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부모들이 5명 부모들이 다 쫓아가서 아 그래요? 그랬거든요. 그 예. 담당자를 혹시 나중에 다시 만나보셨어요? 없어요. 다 그때는 이렇게 나와서 일시적으로 저기 하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또 정신도 없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누군지도 사실 잘 못 명함을 알아봅니다. 받아놓고 그런 것도 예. 그다음에 통신사에 가서는 뭘 확인하셨나요? 우리 애가 살아있을 때도 단 하루도 연락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기록을 떼어보면. 그러니까 정권은 다 나오는데 사고 순간부터 모든 게 없거든요. 메시지든 카톡이든 전화든 아침에 학교 가서 점심시간이 되면 엄마 나 밥 먹어요 라고 꼭 카톡을 했고요. 학교가 끝나면 엄마 나 끝나서 집에 가요. 집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학원을 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학원 끝났어요 라고 보고를 꼭 하는 애예요. 1년 365일 지금까지 18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애가 어떻게 사고가 난 그 순간에 저렇게 전화기 안 적시려고 비닐에다가 전화기를 싸갖고 들고 있는 그렇게도 있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한 통화도 안 했을까? 몇 시부터 없는 거예요? 사고 직후부터? 예, 8시 26분부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화가 오지 않았었나요? 그걸 모르니까 갔었죠. 그래서 애 걸 가지고 가서 전화 내역을 떼어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온 전화를 떼어달라고 했더니 애께 전화를 아무리 했거나 카톡을 했어도 수신이 안 됐으면 기록에 남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카톡 내용 같은 거는 떼볼 수 있지 않겠냐. 애가 어떻게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겠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 건 없다고. 그랬는데 그때 재판하실 때 아시잖아요. 법원에서 카톡 내용 제출하라고 했을 때 카톡에서 애들 사고 난 직후에 연락했던 그 내용을 제출을 했습니다. 부모가 가서 따졌었는데 하는 말이 법원은 볼 수 있어도 부모는 볼 수 없다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나머지 네 아이들이 혹시 이런 식의 사진이나 예. 혹은 뭐 옷을 갈아입었다든가 그런 건 없었어요? 나머지 애들은? 우리 주위만 저렇게 확실하게 나왔고요. 나머지 애들은 몰래 무슨 옷을 입었는지 모르는 거죠. 마침 주인은 옷을 뭘 입고 있는지를 주위 카메라가 아니라 다른 디카에 남아 있어서 찾았다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래서 알게 된 거구나. 예. 혹시 이걸 가지고 검찰이나 이런 데 찾아가 보셨어요? 이거 수사해달라고? 검찰한테 가면 그놈인 것 같아서요. 믿지도 않았고 왜 그랬냐면 저희의 휴대폰이 저한테 직접 온 게 아니라 서울 대검을 통해서 왔어요. 휴대폰이? 예. 그래서 유품이니까 바로 돌려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돌려주지 않았고요. 5일 만에 전화기를 돌려줬습니다. 그거를 제가 복원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애가 이제 배를 타는 순간부터 밤새 노는 거, 불꽃놀이 뭐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끊어지는데 그게 밤새 찍은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게 다 짧게 끊어진 거예요.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밥 먹고 친구들끼리 서로 인사해라 그래서 각자 얼굴을 다 찍어서 우리 딸이 저장을 하고 밥 먹고 나서 바로 갑판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갑판에서 애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배가 이렇게 스치고 지나간 물살이 일잖아요. 물살이 잔잔하게 이는데 거기 갑판에서 손을 이렇게 하면서 3명이서 이렇게 겹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카메라를 대고 찍으니까
배 끝과 물살이 가르는 모습이 쭉 이렇게 찍혀요. 그러면서 전화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제주도야 하고 전화기를 딱 들었는데 그 장면이 딱 사고 지점, 서거차도 그 섬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정면으로. 그러면서 섬이 보이는 순간 그냥 화면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남아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하긴 이상하네요. 여러 가지가 상당히. 예. 그러니까 저희 부모들은 90%는 애들이 다 살아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이 사안을 계속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찾아보고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작년에 본 세상하고 올해 본 세상하고 저한테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근데 제가 그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곳에 일조를 하지 않았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작년에 해병대 캠프를 다녀왔어요. 다녀오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냥 간부들은 다 가야 하는 곳이고 의례적인 것이고 애들한테 그냥 그런 것도 경험이 되고 그렇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사고 소식을 접했을 때 저희 딸하고 같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냥 제가 확 끌어안아 버렸어요. 근데 제가 첫 마디 나온 게 정말 다행이다. 만약에 저번 주에 사고가 났으면 엄마 어떻게 될 것 같니? 엄마 진짜 못 살 거야. 너무 다행이다. 네가 아니라서. 근데 사고 난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했지만 저한테는 진짜 절실했습니다. 내 딸한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그냥 뭐라 그럴까. 한순간 그냥 나한테 그 불운이 행운으로 이렇게 비껴가는 것 같아서 꼭 끌어안고 그 말을 하고 진짜 가슴 아파하고 희생된 분들한테는 그랬는데 제가 올해 다시 이 일을 비껴간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진 게 네가 아니라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 때 네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만약에 그때 신경을 써서 그분들한테 생각을 했었더라면 그게 왜 일어났는지 밝히려고 노력을 했었더라면 우리 아이들한테 올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많이 죄송합니다. 제가 저 스스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일을 그냥 덮어두신다면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또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곱게 미친 김 감독 나와보시죠. 오늘 할 내용을 잠깐 요약해주면 먼저 댓글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래 알겠는데 누가 왜 그랬는데 뭐 이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답변은 안 될지라도 짐작하실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약간 얘기해 드리고요. 근데 오늘 다는 얘기하지 않고 일종의 예고편처럼 얘기하고 제가 다음 주에 영상으로 담아서 아, 김 빠진 얼굴들이야. 다음 주에 나오신다는. 그렇게 됐어요. 다음 주 분량까지 확보해 놓는. 아, 그렇게 됐어요.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벅차요. 자자. 예. 일단 요약. 예, 요약본 금방 빨리 가겠습니다. 초스피드로. 예, 초스피드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그들은 무엇을 감추고 싶었나? 1. 예. 첫 번째로 감추고 싶었던 거는 좌회전이다. 예, 좌회전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두 가지인데 네. 사실은 여기서 그들이 누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들이 감추고 싶은 건 감추고 싶었던 건 첫 번째가 좌회전을 했다는 것이다. 예, 좌회전이다. 좌회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8시 30분경이에요. 네, 여기서. 예.
8시 30분에 지금 세월호가 맹골수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이때 항로를 보면 그 전 항로를 포함해갖고 135도로 그러니까 딱 들어와서 남해 쪽으로 해서 쭉 내려오다가 180도에서 135도로 각을 잡고 쭉 135도로 유지하다가 이 부근에서 5도씩 2번 변침해서 145도로 간다. 병풍도에서. 예, 병풍도에서. 이게 정규 항로랍니다. 이게 정규 항로예요. 예.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뭐 그 얘기를 입증하는 얘기인데 이 전 항해사 인터뷰가 있거든요. 짧으니까 금방 듣죠. 맹골수로 진입하게 되면 135도나 나와요. 그러다가 이렇게 쭉 오다가 병풍도에서 146도로 꺾습니다. 우현으로? 예.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그런데? 그 3등항에서 박한결이가 얘기할 때 그 진술서 같은 데서 보면 135도에서 19, 20노트로 항해를 하다가 조타수에게 145도로 변침 지시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정상적으로 했다는 거죠. 135도 가다가 145도로 했다. 예. 그러니까 전 항해사 얘기와 똑같고 원래 항로와 똑같죠. 그게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호가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 예. 이게 세월호입니다. 좌측 상단.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가족대책위가 이번에 복원한 영상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정부 데이터만 보면 헤딩 값을 보면 여기가 똑바로 갔다고 38분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135도로 각을 잡고 가는 거에서 계속 왼쪽으로 가요. 가다 보니까 이 정규 항로에서 1km 위쪽에 가 있습니다. 여기서까지 거리가 1km나 떨어졌다는 거죠? 예. 맨날 다니던 길인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자기 진술과 어긋나는 거죠. 135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좌연으로 길게 오고 있어요. 이미? 예, 이미 오고 있어요. 자. 그게 끝나고서 이제 좌회전을 쭉 한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첫날부터 나와갖고 사고 5분 전을 얘기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출렁이는 거. 예. 출렁이는 게 나온다. 예. 이렇게 두 번 출렁이고 여기서 크게 돈다. 제가 이제 넘버링을 다뤄왔는데 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척을 이렇게 좌표를 찍어놨어요. 이게 해외 AIS 데이터하고 겹치는 곳이라서 그 정부 좌표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찍고 봤을 때도 보면 이 전체 좌표들이 계속 왼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 파란색만 봐도 되죠? 여기. 예, 계속 왼쪽으로 가요. 이렇게 꾸불꾸불 하잖아. 똑바로 오지 않고. 예, 계속 왼쪽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1번에서 2번 연태까지 좌회전을 하면서 쭉 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한 큐에 8도 이상을 우회전해 버립니다. 이건 정부 그 자료에도 나오는 거니까요. 예, 헤딩 값이 130도에서 138도로 우로 확 꺾어 버립니다. 이게 첫 이상한 지점이었고요. 우회전을 하고 나서 곧바로 연속 동작으로 좌회전 후 우회전 하면서 2번에서 3번 위치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얘기했던 게 다 이게 바로 지그재그 했다는 거죠. 예, 여기가 누락 구간이 바로 여기서 또 공교롭게 좌회전을 하는 지점에서 딱 끊는 누락 구간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예, 그 다음 3번에서 4번 위치를 보면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똑바로 가는 위치에서 다시 4번 위치가 왼쪽에 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좌회전 후 우회전 연속 지그재그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똑같은 얘기고. 두 번 했다는 거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배가 틀죠. 예, 여기가 드디어 대회전 구간인데 사고가 난 지점이죠. 요 지점. 예. 지금 우리 계속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꼬불꼬불 오다가 여기서 크게 오른쪽으로 틀어서 돌았다. 예. 사실 좌회전을 넣지 않으면 이 배의 좌표들이 계속 왼쪽으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좌타 성분이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좌표들이 제가 가이드라인 붉은 점선들을 계속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보시면 이게 없으면 사실 그냥 똑바로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 붉은색 점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직진했을 때의 방향이거든요. 그걸 본다면 직진하지 않고 계속 왼쪽으로 또 왼쪽으로 또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좌로 갔다 우로 가고 좌로 갔다 우로 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좌표들이 계속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그재그 운항을 하면서 그게
자꾸 조금씩 왼쪽으로 더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항적이 이번에 밝혀졌지만 레이더에서도 역시 좌로 가는 게 이제 확실히 밝혀졌죠. 그 마지막 확 돌기 직전에 예. 레이더에서도 예. 빨간색 보이시죠? 이렇게 크게 돌았다는 거죠. 예. 근데 공교롭게 감독님이 주장하던 예. 마지막 크게 대회전했다. 예. 레이더에도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보시면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바로 제가 하얀색 박스를 제가 쳤는데요. 이 하얀색 박스가 지금 AIS가 정부가 발표한 AIS가 누락된 구간입니다. 딱 보시면 좌로 가서 크게 도는 구간이 없어진 거죠. 고기가 딱 마침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검찰 공소장은 그런데 최초로 나왔던 AIS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공소를 했죠. 예, 저도 공소장은 이번에 입수해서 읽고서 사실 약간 깜짝 놀랐어요, 개인적으로. 원래 처음에 주장했던 대로 135 유지하다가 145, 그러니까 135에서 141번, 그다음에 145 한 번, 두 번에 걸쳐 정상적으로 변침을 시도했는데 그것을 그 조타수한테 이리만 잘못을 범했다. 잘못은 자기가 해야 될 걸 이리만 잘못을 범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지 않은. 그렇죠. 135, 140, 145 이런 변침 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전혀 없는 거죠, 이 안에는.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놀란 점이 그건데요. 8시 48분경 이 공소장을 보시면 131번 보시면 135도 19노트로 유지했다고 지금 공소장에 써 있잖아요. 8시 48분경 135도 19노트로 유지한 적이 없습니다. 이 공소장의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 정부 자료만 봐도 딱 나오는데 그때 8시 48분경 되면 이미 140도, 헤딩값이 140도에 17.5노트로 속력이 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이 검찰의 공소장 자체가 실제로는 선원들이 이렇게 했다고 주장했던 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공소장이네요. 그렇죠. 아까 박한결 주장을 잠깐만 돌아가서 보시면 거기서 박한결도 잘못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걔도 135도에 19노트라고 아마 나올 텐데 19에서 20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공소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때 이미 초반에 레이더 자료도 보고 모든 항적 자료를 다 확보했어요. 검찰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공소장이 그런 공소장이 나왔어요. 두 번째 감추고 싶은 것은 280도 대회전이다. 예. 이건 계속 얘기했죠. 예. 우리가 진짜 가까운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배가 이렇게 뱃머리가 왼쪽을 보고 이 화면상 왼쪽을 보고 동동동 떠갔다고 했는데 보고 난 레이저 항독을 보고 그리고 CNN에서 CNN 보도 그리고 둘라에이스의 찍은 영상 다 보면 배는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한 바퀴 쭉 돌았기 때문에 사실은 140도에서 280도 대회전을 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감추고 싶었던 것은 이거다. 280도 대회전이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버전인데 감독님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AIS도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레이더도 그렇게 보이고 있다고 사진도 그렇게 보이고 있고 CNN 보도도 그렇고 그걸 밝혀내셨죠. 감독님께서 잘하셨고요. 자. 초기에 해양심판과 검경합동사부가 1, 2틀로 해서 그 사고가 나고 나서 한 이틀 사이에 그거 항적들을 다 입수해갖고 이제 봤는데 막상 4월 21일 날 해수가 AIS 항적 발표할 때는 이 레이더를 왠지는 모르겠는데 배제하고 선원들한테 유리한 이 AIS 항적만 발표해버렸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검찰이 선원들을 기소를 한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그리고 나서 처음에 감독님이 이거 아닌데 방향? 그랬더니 거기 나침판이 고장났을 거라고 하는 얘기도 법정에서 나왔었고, 그쵸? 나침판이 고장난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또 밝혔죠, 저희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번에 부산 선장님도 그렇지만, 많은 그 배를 타셨던 분들이나 혹은 그런 분들에서 이미 이거 말도 안 된다. 여기서부터 10노트로 표류한다는 게 읽어지고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고. 배가 이렇게 해서 삥 돌다가 삥 돌았으면 이 힘에 의해서 돌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갑자기 떠내려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걸 알 분들은 이미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AIS가 조금씩 고쳐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게 있던데 이 지점, 요 밑에 오른쪽에서 아래로 도는 요 지점이 급선의 시점이
아닌가, 이때부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하면서 이쪽에 대해서도 또 의견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설명할게요. 8시 51분부터 표류가 되려면, 이 전제 조건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냐면, 이 시점, 화살표가 가르쳐준 이 세월호 이 시점에서, 누락구가 바로 앞에 시점에서 배가 많이 기울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측 저 세월호 시점에서 우측 오른쪽 도는 3시 방향 쪽 세월호 시점에서 엔진을 꺼야 되고, 그래야지 여기서 표류했다가 성립이 돼요. 여기서 배는 많이 기울고 여기는 엔진이 꺼져서 여기서부터 둥둥둥둥 표류했다. 됐다. 그래야지 그 선원들도 조치 취했다 이런 게 되는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러고 난 상황에서 예, 그 다음에 커튼 뒤에 있는 남자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AIS에 익숙한 사람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등장했냐? 없네? 예, 이제 그걸 다음 주에 그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AIS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들고 나온 해법이 무엇이다. 그리고 그 해법을 통해서 보건대, 그 해법을 제시하는 쪽이 바로 이걸 덮으려고 하는 그 커튼 뒤에 남자들이 아니겠는가.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단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눈치 빠른 분들은 그걸 보면 그들의 힘을 이렇게, 그들이 한 어떤 등장에서 구체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보면서 어떤 힘을 갖고 어떤 권한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온다. 사이즈를 볼 수 있다.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사이즈를 보면 눈치 빠르신 분은 충분히 짐작하시지 않을까. 그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통되는지를 잘 보면 무슨 힘을 가지고 있고 뭘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그렇죠. 그들이 누군지 추정할 수 있고, 네. 그 추정한 곳의 정확한 명칭을 말함으로 해서 김 감독은 다음 주로 끝나는 거죠. 궁금하네요. 네. 하긴 추정까지는 할 수 있어도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죠. 우리 본 적이 저는 없으니까. 구체적인 단서만 드릴 거예요. 팩트만. 네. 단서만. 뭐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다 예고편까지 하는 다음 주가 기대되네요. 미친 김 감독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다음 주에 얘기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만약 이게 고위침몰이라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왜 했는지에 그거를 다 대한, 답해줄 수는 없다고 그렇죠. 저는 보고요. 네, 그걸 우리가 클리어하게 얘기해줄 수는 없겠죠. 그거를 추론하는 단서, 네. 그 중에서 극히 일부를 발견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거까지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 감독한테. 제가 보기에는 누가 왜 했다는 말이냐까지 네가 다 말해봐. 그럼. 네. 아니, 김 감독이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혼자서 누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서 미친 듯이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네. 무리한 요구다. 하지만 또 한 대잖아. 생각해보니까 깜빡하고 퀴즈를 안 냈어요, 오늘. 퀴즈 또 하시려고요? 이제 퀴즈 그만하세요. 아니, 퀴즈를 내줘야 돼요. 미국에서 요즘 난리가 났잖아요. 브라운이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 죽었죠. 이제 6발 총을 비무장 상태였는데 경찰 총을 맞고 죽고, 그리고 4시간 동안 그 자리에 그냥 방치가 돼가지고 퍼거슨 사태가 일어났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백인과 흑인 사이에 뿌리 깊은 불신 때문이다.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다. 흑인 대통령 안에서도 이건 해결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탄식도 미국 사회에서 나오고. 근데 오늘의 퀴즈는 이겁니다. 미국의 백인 사회가 이 흑인들을 교묘하게 차별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제도요? 제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무거나 하나 되면 되고, 제가 왜 이렇게 상관없는, 우리나라하고 상관없는 퀴즈를 많이 내냐. 네. 그런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메일로 와요. 다 스팸 처리하죠. 근데 제가 이런 우리나라랑 상관없어 보이는 퀴즈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래서 이 고개를 들어서 밖을 봐야 돼요. 그래서 뭐가 보편적인 건지 이 세계를 이렇게 둘러봐야 된다고. 우리가 겪고 있는 요 시대, 여기 익숙해지면 안 된단 말이죠.
아, 이게 비정상적인 거구나. 그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항상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럼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건지 보편적 기준에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나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이 상황에 익숙해지지 않아야 된다. 이 상황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을 하려고 제가 이런 퀴즈를 내고 있다는. 훌륭하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